아마 제가 어저께 제가 최근에 작성한 그 원고 원본을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그거를 보셨으면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발표 순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난 100일 동안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우리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난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만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 배석한 사람들이 제법 됐었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 밑으로 또 뭐 국무장관 이렇게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또 이쪽 그 우크라이나 팀들도 앉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그 조건들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라. 라고 하는 압박을 하면서 그거에 이제 그 반대하는 젤렌스키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공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6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다. 바꿔서 말하자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 그러니까 말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한 20% 정도의 지금 땅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거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크리미아 2014년에 침범을 해가지고 점령한 크리미아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휴전을 아무리 해봤자 한 4, 5년 후에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을 갖다가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침범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유럽 국가들이 하려면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푸틴이 가장 원하는 그런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데 당신네는 힘이 없으니까는 말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박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은 옛날에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죠.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그냥 감당할 뿐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국제 관계의 성격을 요약을 했는데 그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린란드, 카나다, 그 다음에 파나마를 미국이 갖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의 소속인데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의 독립이나 미국의 편입
통합을 방해한다면은 고율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뿐만 아니라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넘긴 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게 넘겨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결정은 아주 끔찍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카터 이전에는 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협상을 통해 가지고 파나마한테 돌려준 게 그때가 카터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데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가버너라고 부릅니다. 주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마치 쉬운 한 번째 주가 된 것처럼 주지사라고 불러가지고 완전히 국제 뉴스의 그 화제거리가 됐던 그런 상황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 보니까는 이처럼 카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그린랜드 이런 외국의 영토들을 자기네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 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과거에 강대국 정치, 그 다음에 세력권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강대국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 강한 나라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대륙이나 이쪽에 자기네들의 세력권 또는 영향권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다극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극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거에 기반한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 주도의 1급 체제 이거를 깨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미국 스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죠. 다극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그러면서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남미의 외교 역량을 더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참모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옛날에 이 19세기의 강대국 정치, 세력 정치 이것들이 횡행할 때 미국이 중남미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 미국의 영향권이니까 유럽 국가들이 중남미 국가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독트린이 바로 멀로 독트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을 인정을 하고 유럽 사람들은 그 중남미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는 손 떼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카나다로 해서 파나마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확보를 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을 하고 억제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정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계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세계 대전을 갖다가 치러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강대국들 위주로 권력의 정치, 권력을 가진 국가들 간의 어떤 주고받고 그 다투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이 강대국 정치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되다가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리적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딱 이 자연 장벽이 아주 가로로 막혀 있어가지고 외적이 미국을 침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유럽이네 아시아네 이런 나라들 일에 미국이 상관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미주 대륙만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면서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랜 고립주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러한 그 고립주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를 못하고 결국은 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말려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 정치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났는데 1차 대전 때 그 민간인 군인 합해가지고 한 2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뭔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될 원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연맹의 규약을 지키고 이 그 민족 자결권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이 자기네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약한 나라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영토를 침범한다거나 아니면은 약한 나라가 어떤 뭐 그 외교를 어느 나라하고 가깝게 지낸다 또 멀게 지낸다 정치 체제를 어떤 걸로 한다 이거를 내정을 간섭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뭐 민족 자결주의가 한국에서도 그 3.1 그 독립운동할 때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런 오랜 고립주의 전통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를 해서 가입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국제연맹을 만들었던 나라는 가장 그리고 국력도 강한 나라는 뒤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빠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정치가 다시 강대국 권력 정치로 되돌아가고 세력권 정치로 되돌아가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에 일본의 세력권을 미국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미국을 다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진주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에 또 미국이 참전을 하죠. 2차 대전 들어가가지고 민간인 군인 합해가지고 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고 제대로 어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질 때 그런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규범에 기반한 질서 또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을 합니다. 그거의 핵심 기관으로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했고요. 그래서 비교적 그 평온하게 그 질서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지난 80년 동안. 그래서 큰 대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1939년 2차 대전이 터진 해가 1939년인데 그 이전까지의 세상에 비해서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대국과 대국이 맞부딪혀가지고 전쟁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냉전도 평화적으로 끝났고 소련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규범에 기반한 규칙이 있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확립돼 가지고 쭉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질서를 아주 확실하게 짓밟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이 푸틴의 명령 아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영토 주권,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 이거를 위반을 한 겁니다. 정면으로. 사실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그 규칙을 지켜야 될 나라인데 그거를 완전히 위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푸틴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틴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전쟁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빨리 러시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냈어야 되는데 네가 질질 끌고 한 거를 해가지고 전쟁이 커지고 그랬으니까 전쟁 책임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당신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크리미아를 포함한 러시아 점령 영토를 러시아에게 돌려주고 그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납니다. 코리 샤키라고 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그 고위급 관리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의 그 관리였으니까 보수적인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세력권 형성을 위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식의 대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1980년대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주도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시장의 그 논리대로
이 미국은 이 임금이 비싸니까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다른 나라들로 보내고 이 미국은 고급 기술, 금융 이런 쪽에 특화해가지고 산업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공장들이 빠져나가죠.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뭐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실업자들이 생깁니다. 그 실업자들이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이제 이번에 표를 몽땅 트럼프 지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한 아주 핵심 주들이죠. 6개 주. 그 주의 주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장이 빠져나가고 실업자가 되고 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만이 서서히 축적이 되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보니까는 미국의 그 금융 자본가들은 그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하나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그 경제위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해가지고 더 이렇게 이제 분노가 치솟는 거죠. 근데 그 분노를 제대로 능란하게 활용을 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노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감하고 지원하고 또 부추기면서 표를 몰아왔는데 그러한 백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의 그 불만 거기에 추가해서 그 흑인들 라틴계 이쪽이 이제 거기에 그 함께 그 세력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우파 세력들이 거기에 또 조인을 하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6일 미국의 의회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미국이 민주주의의 본산인데 거기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선거 결과를 못 믿겠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대한당이라고 해서 나치의 어떤 그런 이념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은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올해 2월 23일 날 선거에서 20.8%를 갖다가 확보를 합니다. 엄청난 세력이 된 거죠. 제2정당으로 부상을 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그 우파, 그 극우파 지도자가 리드하는 국민연합이 34%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에서 어떤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런 그 소외 계층 거기에 플러스 이민 문제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지구 인구의 75%가 이 독재 정부 치하에서 살고 있고 오로지 12%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방위비 증액을 안 하면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서유럽, 특히 나토 동맹국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 80년 동안 미국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경악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급속도로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70년대 초반에 키신저 닉슨 행정부가 이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내서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펼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이 러시아를 떼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 옛날 중소 관계는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 관계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계획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유럽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바로 유럽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당사자 국가들을 소외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올해 2월 달인가요? 뮌헨 안보회의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럽의 위협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당신네들 정치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정치 시스템이 이 모든 정당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배제를 하고 그러는 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 얘기했던 독일의 대한당 있죠? 대한당 나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흐름을 맥을 잇고 있는 대한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 전개에서. 왜냐하면 워낙 극우파니까. 그래서 배제하고 있는데 그런 배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파 정당들도 같이 포용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관계는 이제 끝났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을 유럽 국가들하고 공유를 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중 대결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미중 관계가 대결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키신저 닉슨이 시작했던 포용 정책을 쭉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1기 때 완전히 대결 정책으로 바꿨고 그 대결 정책을 2기에 들어서 가지고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지금은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대결 정책을 계승을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폈는데 지금 트럼프는 단독 플레이를 하는 그런 식의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외교 정책을 바꾸고 아주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목적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안보 위협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맹의 약속,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도록 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카드는 뭐냐. 미국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들 배 지금 못 만들잖아. 우리는 배 만들어. 중국이 지금 세계 조선 능력, 배를 만드는 그 능력이 세계 74%입니다. 미국은 0.2%입니다. 배를 못 만듭니다. 한국이 아마 15, 6, 7%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 능력이 지금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도 조선협력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드로 들고서 당신네들도 우리의 그 방위 약속 이거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네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 미국이 안보 공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아까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인도, 일본, 유럽,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를 하고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까 세력권 정치 얘기를 했죠. 한편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세력 정치의 관점에서 중국과 대타협을 하면서 아시아 대륙은 그래 너네가 가져 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듭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 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한국하고 동병상련의 입장에 어려운 처지에 빠질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죠. 같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원하고 있죠. 같이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항로를 갖다가 항로가 없으면은 무역을 못하는 그런 나라이죠. 완전히 같은 입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협력이 강화돼야 되고 인도는 제3의 경제 대국으로 곧 부상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제3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과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중 관계는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혜택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아래서 우호 정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의연한 자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자기네 영향권, 자기네 세력권으로 끌어들여야만 아시아에서 자기네가 맹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알고서 의연하게 중국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흐리멍덩하게 뭐 이래도 좋은 척 저래도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한중 관계를 갖다 끌고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외교와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이 세계 6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해왔고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관세를 때리고 그러더라도 관세는 나쁘고 보호주의는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다른
그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뜻이 같은 나라들과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CPTPP, 그건 뭐냐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11개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뭉쳐있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의 세상은 굉장히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세력권 정치에 금방 설명해드린 대로 지정하기에 귀한 안보와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유착이 되어 있고 보호무역이 강화가 되어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산업, 원자력, 반도체 이런 산업 문제가 경제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곧바로 안보 외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전략, 대외 전략을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국방부, 외교부, 뭐 국정원 이런 부처들뿐만 아니라 상자부, 이 기재부 뭐 이런 모든 그 경제 부처들까지도 함께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전략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을 해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인프라, 제도적인 인프라가 약합니다. 부처 간에 아주 담장이 높고요. 그래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0기니까 거의 14년 전에 제가 장관님 수업을 리더십 학교로 해서 듣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 꿈을 키워서 네, 이제 지금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국제정치가 좀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해주신 강연들을 가지고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국제정치를 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국제정치가 중요한가를 항상 저는 처음 학생들 물어볼 때 과연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5,000년 역사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언제 가장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느냐를 한번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한 50년, 100년, 설마 1950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70년, 80년 동안 저희가 가장 부강한 부국강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국강병의 시대의 가장 큰 요소들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선 이 70년, 8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병자호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외세라는 어떤 영향력의 아래에서 안보가 흔들릴 때 그 안보가 흔들림에 따라서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리면 거기서의 어떤 창의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한 안보적인 확고한 방어 태세가 70년, 80년 동안 있었던 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그 시대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던 정말 크리티컬 정처라고 하는 결정적 어떤 변환점,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안보적인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보장해준 안보공학이 앞으로 지속될 거냐 안 될 거가 한국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강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큰 틀에서 저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큰 틀에서 국제적인 큰 정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산업에 아니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국제정치의 변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원님께서 너무 잘 이 히스토리와 이걸 정해 주셨는데 조금 우선 장관님께 좀 토론을 좀 하라고 하셔서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하나의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이란 대타협의 가능성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항상 공약해 왔던 소위 말하는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마크 루비오가 말했던 것처럼 다각적 사이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과의 대타협이라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거에 안보적 지형, 그다음에 경제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장관님께서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대중 미중 관계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두고 그 모든 역량을 이제 중국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니면 정말 공화당이 밀고 있는 어떤 주장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어떤 안보 지원과 그다음에 외교 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다른 like-minded countr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와 일본들이 있는데 인도와에서는 어떤 경제적 외교적 협력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 좀 익숙한 부분들이 많은데 인도도 갔다 오고 싶고 인도와의 또 네트워크가 있으신 장관님께서 저희가 향후 한국 인도와의 외교 정책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 민주주의를 공유한다라는 걸 이상으로 소위 말하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도가 아닌 어떤 지금 동북아 지형이 있는 다른 국가들 뭐 다르게 말하면 브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like-minded country라고 하는 국가들과의 어떠한 또 다른 국가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0분이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좀 말씀을 짧게 들고 Q&A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동문들께 어떻게 말씀을 좀 어떤 아젠다를 좀 전달드리면 좋다고 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좀 토론 시간에 좀 Q&A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할 거리를 좀 말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더십 학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다양한 전공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걸 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힘든 건 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꿈꾸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크리스천 가치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로 정치와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항상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수업들을 들을 텐데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데 과연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건데 그것들이 어떻게 제도화, 정치화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와 정치화가 되지 않으면 그 가치들은 여러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고 확산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속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중요하고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현실에서 반영되고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게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공유를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확산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가장 지금 잘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동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동기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도 또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Q&A 시간에 조금 더 또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아 교수님 강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대타협,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인도를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효정 부모님께서도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김효정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초면인가요? 아니면 그때 홈커밍데이 때 뵀었나요? 그쵸? 네, 얘기를 좀 많이 못했었는데 우선 뭐 대충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 공영방송이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BBC 같은 경우 이제 외신이기 때문에 출입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한반도 이슈, 그 다음에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이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K-pop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선 처음에 여기와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일 났다. 나를 왜 불렀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뭐 전 장관이시기도 하고 또 전문가이신 분들 또 교수님 정치 외교. 근데 저는 제가 정치 쪽이나 이제 외교 쪽에 출입 기자를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물론 그 이슈를 다룬 적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싶기도 했지만 우선 저는 이제 사회 쪽 이슈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사회부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대중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교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관련 전공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요, 이제 외교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대통령, 뭐 외교장관, 백악관, 뭐 회담 테이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제가 기자로서 또 사회 쪽 현상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외교는 거창한 곳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는 골목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그다음에 가족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미래를 이제 조용히 흔드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뭐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약한 고리를 먼저 흔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거를 보면은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가장 저에게 큰 것들은 이제 저희도 아까 그 카드가 없다 이것도 저희도 되게 크게 다뤘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북한 그 포로, 우크라이나 전에 그 포로였어요. 아시겠지만 되게 젊은 청년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포로가 됐고 우리는 그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뭐 아니면은 선배, 아니 뭐 윗세대 분들이 만약 북한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마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포로가 됐을 수도 있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외교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2019년, 18년쯤에 제가 다뤘던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선적, 그러니까 조선족 아니고 조선적이라는 그 일본에 살고 계신 자이니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북한과 남한의 그 어떤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외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얼어붙으면 또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반도 관계는 또 굉장히 또 많은 강대국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큰 논리들이 외교가 때로는 한 사람의 개인이 마지막 남긴 소원을 이루게도 하고 이루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다 직장이 아직 없으신 거죠.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이제 사회로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속들이 있을 건데요. 또 이런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내가 앞으로 서야 할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사회 이슈를 많이 취재를 했었을 때 청년 실업률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펙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고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시장이 줄어들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취업을 한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취업을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을 취재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된다면 이 외교적인 문제가 결국은 다 내려오고 또 다 내려와서 우리의 골목까지 흔드는 문제다. 약간 이런 의식을 갖고 보면은 되게 멀게 느껴졌던 이슈들도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그 BBC 내에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되면서 늘 긴장을 하고 살고 있어요. 이번에 또
어떤 게 또 터질까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렇게 했었을 텐데요. 그 아까 서두에 꺼내주셨던 그 백악관에서 젤렌스키가 면박을 당했던 그 이슈는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교라는 게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벌어지지 않는 그 뒤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카메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라는 거를 대놓고 계산해서 이제 전달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거를 보면서 그 동영상 아래에 뉴스 아래 댓글이 달렸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많이 달았는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좀 이렇게 대표적인 언론사, 한국 언론사 아래 댓글을 보시면 뭐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정말 뭐 트럼프를 안 좋게 얘기하는 글도 있고 아니면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도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한국의 옛날 모습을 보게 한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소국이었을 때 그런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지금 미국이랑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줄 서서 이제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세 때문인데 이제 다들 어떤 그 나라별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지금 뭐 정치 이슈를 다루고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국은 지금 우선은 지도자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대안으로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일본, 유럽, 또 인도와의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BBC 월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나라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입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랑 관계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도 느끼셨던 것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미국이나 또 중국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보는 한국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경제 지수나 문화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외교 지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약간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런 외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역에서 어떤 카드를 기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세계관을 기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강의들을 제 삶에 가져와서 현실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좀 어떤 부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때 이거를 견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또 다른 흐름들에 휩싸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약간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려다. 근데 어쩔 때는 이 카드가 이제 기자로 살다 보면 제 교회 다니는 기자입니다. 저 하나님 믿는 기자입니다. 이런 카드를 어쩔 때는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선배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쩔 때는 이 입장을 내가 내세우고 뭔가 했었을 때 내가 데스크랑 싸울 때 네, 나의 이런 모습을 네,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뭘 많이 느끼냐면요.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골리앗을 해치운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그런 카드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외교의 문제에서 좀 나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좀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건지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요.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쓰시는 카드가 되고 있을까? 저는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문님들께서 다 이제 질문에 더해서 이제 리더십 학교 선배로서 후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가 골목까지 흔드는 문제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게도 한다.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석사는 북한학을 하고 박사는 교육학을 해서 북한 교육 그리고 탈북민 교육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제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북한 포로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북한 포로 언급도 해주셨는데 저도 사회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추가를 드리자면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텐데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그런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런 평화 모드가 있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고 지금은 이제 거의 두 나라 그냥 아예 두 국가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윤영광 교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청중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귀중한 코멘트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우리 이경석 교수님께서 그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대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참 난감하죠. 한마디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일단 세력권 정치로 가가지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뭐 거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중국이 알아서 뭐 대충 꾸려가도록 내버려 둬야지. 뭐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있는데 거기까지 뭐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왜냐? 그동안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리더 역할을 미국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권력이고 힘이야. 라는 식으로 돼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난감해지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바로 우리 이웃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아주 거대 대국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벌써 뭐 한 20년 전서부터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델이 아니라 권위주의 사회주의 모델이 더 우월해. 중국 모델이 더 우월해 하면서 그 이념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급 관리들을 갖다가 불러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언론을 갖다가 통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할 것인지, 이런 기술들을 갖다 가르쳐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머릿속에 두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민주주의 그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민주주의가 필요 없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그거 강대국 정치가 원래 그 세계 정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러한 그 미중 타협의 순간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중국 쪽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십만 명의 길거리로 밀려나가가지고 밤샘 시위를 하고 그냥 추운 한파소에서 우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게 다 뭐죠?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민주주의가 없으면은 이거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대충 그냥 힘 있는 나라들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살아질 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요즘 연일 국제 메이저 일간 뉴스에 가장 관심 있게 보도가 되는 게 뭔가요? 중국이 서해 잠정 수역에 구조물을 갖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영유권을 갖다가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그 얘기를 듣고 한국 국민들은 흥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세력권 정치로 나뉘어지고 그랬을 때 한국이 어느 목표, 어느 이념적인 가치를 머릿속에 두고 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한계가 될 거다. 그거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국 쪽에 가까워질 거고. 왜냐? 너무나 가깝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고유한 권리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 관계에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은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하고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일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쪽하고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카나다, 호주, 유럽 이런 국가들과 단합을 해서 뭔가 함께 행동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거냐는 전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미중 간의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쏙닥쏙닥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측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게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시점에서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가치하고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외교 방향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 반영이 돼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제가 이 얘기했던 거는 인도는 방금 이야기했는 대로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민주국가입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죠. 모든 민주주의가 다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안보 면에서는 이 한국과 인도가 예를 들자면은 그 항행의 자유, 우리는 무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 항로를 지키기 위한 그 규칙을 함께 노력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바로 인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경제 차원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 방산, 최근에는 반도체까지도 한국의 도움으로 함께 인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도나 이런 나라들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톤이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효정 기자님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의 외교 지수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실무에서 외교를 맡아가지고 일할 때도 또 지금도 그렇고 한참 전이지만 그때 이미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라크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각국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하는 회의가 스페인에서 열렸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려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 미국, 이 유럽 국가들 말고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그 국가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은 그 사이즈에 비해서 기여도가 너무 적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 적다. 완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그 사람들은 안 썼지만 내 생각으로는 갑자기 부자가 된 그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거의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K-파워라고 해가지고 그 K-팝 같은 것들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선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청년들이 경제력은 세계 12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역 6대국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제사회에서 기여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 평화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위해서 기여를 하는 그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체급은 굉장히 지금 헤비급이 됐는데 사고는 라이트급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아직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거하고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한국, 또 한국의 국력의 어떤 객관적인 그 수치가 얘기해주는 한국하고 갭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정말로 그 갭이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그 리더 국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G7에 한국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그 G7에 맞는 사고를 해야죠. 세계에서 이 7대 국가, 8대 국가에 맞는 이 외교적인 시야가 있어야 되고 외교적인 그 공간 상대하는 그런
그 퍼스펙티브 이게 넓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대할 때 그 기독교적인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이 아주 좋은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거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원자 로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이 자재에 노력을 더해서 그래서 에듀엘리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독교적인 일에 대한 그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라고 하는 원자재, 그 원료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글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또 작품을 만들어내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은 다 다르지만 그 전공에 따라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전반적인 그 밑바닥에 기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제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미안합니다. 네. 새 정부의 대북 관계 질문했었습니다.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가 문제인데요. 이 비핵화가 단시간 내에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상당히 희박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미국도 한국도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할 때 아마 이 문제에 가장 부딪히게 될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갖다가 폐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그 당했던 그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그대로 똑같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대북 그 미국 간의 대화는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근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최대한으로 염두에 두고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북한과 협상을 하도록 우리가 미국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국만 생각하고 미국 거래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ICBM만 없애고 핵은 대충 동결하기로 했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제재 해제해주고 미국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한국은 완전히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핵무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별로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네네, 귀한 말씀 그리고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재학생분들 그리고 동문분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오픈 포럼 때 3조, 4조, 5조가 질문하지 못했다고 들어서 그쪽부터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 4, 5조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정단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나눠주신 부분 너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구조적 그 패권을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다르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전략들을 펼쳤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국의 어떤 이익이나인지 아니면 정말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함인지는 논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적 패권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가져감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적, 사상적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가 그리는 미국의 엔드골에 어떤 엔드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가 되는지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리고 3, 4, 5조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모아서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24기 정승영이라고 하고요. 딥시크를 기점으로 미국이 사실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혔다고, 뭔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이미 너무 커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 역할을 포기하고 약간 변덕스럽고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좀 세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이 더 압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쪽에서 추가 질문.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단기 학생과 비슷하게 트럼프 정부의 도덕적 그 드라이빙이 어떤 것인지 좀 저도 궁금한 지점. 도덕적 드라이빙 포스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이번에 11월 5일이었나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한국의 주요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부 다 바이든의 당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부 다까지는 아니고요. 한 9할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 정량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죠. 정성적으로는 거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좀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및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헝가리 오르반 총리나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나 그분들의 그 국가들의 도덕적 헤게모니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구구적 가치가 기독교적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혹시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에서의 극우적 보편적 가치가 추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조던 피터슨 신드롬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천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의에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들로는 주요 미디어들에서 이야기하는 극우적 가치들이 그렇게 나쁜 가치들인가? 기독교적인 가치들에 뭐가 더 가까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개인적인 혼동에 대해서 그 세 분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좀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금방 기독교적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무슨 예를 들면 그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서구의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하원회의에서
뭐 A Amen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과 좀 다른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네, 3, 4, 5조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꾸로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저보다는 그 뒷자리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신 임성빈 총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쭤보시고 제 생각으로는요 그 제가 보편적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던 이유는 저는 꼭 그렇게 미국의 극우파들 이제 그 이른바 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이디 벤스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피즘의 이론적 주자이고 이론가이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 다 그렇지 않냐. 이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친척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동네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먼 나라 사람들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국가와 국가들 간에는 계속해가지고 갈등과 전쟁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선종하신 그 카톨릭의 그 교황이 그 얘기는 틀렸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모식에 간다고 그러대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트랜스젠더 학부파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민감하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뭐 이런 부분에서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보고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성 이외에 또 뭐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말고 또 제3의 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다가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위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증오할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자가 있는데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그 용서를 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지.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이 벌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참 한국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상황인데요. 한국의 교회들도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아까 질문 강의를 했다는 데가 좀 보수성이 강한 그런 그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질문을 했던 건데 저 질문의 의도는 당신의 정체는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속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아주 그 충실하고 편만해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좌파 우파 간의 싸움을 말리고 그거를 갖다가 압도하고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세상 속에서의 그 이데올로기 싸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주 저는 소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 트럼프나 밴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극우적인 가치가 기독교적인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똑같은 논리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고관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어떤 이 눈치를 세상의 세력들, 권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딥시크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힘이 이제 지나갔다. 이제 앞으로 중국이 더 압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그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1.1이에요. 한국은 얼마죠? 0.0. 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자랑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2.1이 돼야 됩니다. 2.1 출산율이. 근데 우리는 그거의 3분의 1도 잘 못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더 뻗어나갈 활력이 사라지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부양해야 될 노인들은 많아지니까 경제가 살아남지는 못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부채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쌓여있는 부채에서 해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서방 세력에 적대를 하는 바람에 서방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이 중국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한 게 있어요. 돈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수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권위주의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죠. 이런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이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정담비 씨가 이 질문을 해주셨는 거는 자국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미국이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은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 특히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잘 사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라고 아주 넓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쭉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잘 살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쥐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미국만의 이득을 보고
그랬던 것이죠.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갖다 미쳐가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질서를 리드를 해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규정을 할 여유가 사라져버렸다. 왜냐? 미국 내부의 분열 때문에.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그 분열 때문에 그 여유가 사라져버렸고 이제 완전히 미국만 생각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호주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 내에 이 제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백인들이 주도했던 제조업의 그 미국, 이거를 꿈꾸고 있는데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산업적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육성입니다. 이거 완전히 중상주의 시대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세 번째 질문, 후배님 하신 질문부터 좀 답을 하자면, 제가 그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치를 어떻게 제도화시키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가치들, 극우라고 가치들, 좀 아이러니컬하게 미국 기독교의 보수들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면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낙태를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DEI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트래디셔널 어서덕스한 크리스천 밸류를 트럼프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크리스천으로 하는 분들이 미국 기독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러니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발생을 하냐면, 그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그럼 어떠한 기독교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느냐에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크리스천의 가치와 소위 말하는 창세기에 생각하고 반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수호하는 이 가치가 충돌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먼저 따르고 그걸 정치 제도화시키냐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법 시스템을 만들고 그 제도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체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후배님이 보시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바이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어떤 추구하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더 크리스천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개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개인이 판단을 할 때 충돌이 될 때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화합시키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크리스천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지만 그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도 크리스천 가치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그 하모니를 잘 이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제도화시킬 때 부분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추의 상황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을 합법화시킨다,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차별법을 합법화시킨다. 이런 어떤 법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스와는 엄마네 아빠네라고 하는 무조건 마이너리한 이진법에서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놓일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어떤 분들과 공감대를 쌓아나가면서 형성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반이민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추방시키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근데 또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적인 충돌들이 있는데 그 충돌들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이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화, 정체화 시킬 게 해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보편적인 어떤 전 세계의 극우적인 어떤 뭐 유럽이든 뭐 말씀하셨던 독일 아예프든 뭐 프랑스든 뭐 헝가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보편적인 가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극우는 말씀하셨듯이 세계화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세계화 정책, 반이민 정책으로 표출되고 그게 표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도덕적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어떤 anti globalization, 뭐 anti immigration policy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socio economic factor에 따라서 어떤 anti globalization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어쩌면 더 정치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과연 미국이 중국의 일까, 미국을 이길까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 국내 정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전략,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다른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뭐 인권 아니면 프리덤 이런 것들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닉 어떤 그 스테러스를 인정하고 그걸 따라간 건데 과연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1대1로부터의 어떤 중국이 꿈꾸는 중공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외교 전략에 소위 말하는 보편성이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파워가 과연 보편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중 경쟁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 뭐 어떤 국익적인 어떤 경제와 군사 이런 걸 떠나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중국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더라도 과연 소위 말하는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리는 세계관은 없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어떤 국제 시스템이라는 게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왔고 그게 소위 말하는 선한 영역으로 다른 국가들한테 와왔고 그걸 따라왔는데 지금 미국이 꿈꾸고 있는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관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본능적인 인스팅트 베이스라고 하는 세계관인 것 같거든요. 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의 소위 말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그 힘의 공백이 줄어들 텐데 그거를 역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 공백을 메워낼 텐데 그러면 그 힘의 패권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가지고 않는 세컨더리 스테이트가 어떠한 그 글로벌 리더 그 구조를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선배님. 너무 열띤 토론과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동료 시간을 훌쩍 넘어서 동문분들 중에 혹시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만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년 만에 뵙습니다. 저는 23기 정선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인도 관련된 문제들 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기사 본 게 맞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에 이제 세금과 과징금을 좀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천억 정도 이런 걸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도체 이런 부분도 인도에서는 되게 이제 최대한의 이제 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느끼면은 과징금은 이대로 가고 이렇게 뭔가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하모니되는 부분은 따로 간다는 걸 들었을 때 나름의 길들이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뉘앙스를 좀 제가 느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인도도 사실 중국처럼 비슷하게 뭔가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느낌을 좀 더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인도랑 이런 외교적으로 이제 관계를 가져갈 때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면서 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랑 이제 인도랑 지금 분쟁이 이제 조금 이제 고조가 올라갔는데 이런 이제 전쟁이나 국지전 분위기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것만 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 억제력이 느슨해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제가 이제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편적인 판단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타당성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모든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외교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갈 때 일관성이 있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마지막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1시간에 걸쳐서 답변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삼성전자 과징금 케이스는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들여다보고 얘기할 건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매년 그 한국과 인도의 그 리더들 간의 이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매년 주관을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조선협력, 그 방산협력, 무기 이런 관련해서 방산협력, 원자력 협력, 그 다음에 인도의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협력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쭉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한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그들의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케이스는 어떤 건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국가입니다. 현실주의 외교를 하는 그런 국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주변 모든 나라들과 잘 지내고 기회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의 최대 국익을 갖다가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싼 그 석유를 갖다가 사들이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든 민주주의가 아니든 한 국가가 존재할 때 국가가 추구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인 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사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이 그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나 그동안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친중파냐 친미파냐 뭐 해가지고 싸워왔고 세상이 완전히 그거 하나뿐인 줄 알고 그 박스에 갇혀있는 사고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의 국력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그 시각이나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다. 그래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세계 무역이나 정치나 외교나 이런 쪽에서 영향력을 더 키우고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적인 수순으로서 저는 인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 억제력이 약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리더십하에 처리해내지 못하고 바이든 때에도 무기를 갖다가 적당히 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만 공급을 하고 많은 식으로 해오면서 그 러시아의 그 핵 공격 위협에 어떤 의미에서는 겁을 먹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 걸음 이제 더 나가가지고 트럼프 때는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는 버리고
침략자인 러시아를 편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인 침략자 모든 국가들을 어떤 의미에서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무력으로 침공을 해도 뒤에 아무런 처벌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사고를 부추기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만을 바라보는 시진핑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남쪽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포지션을 외교를 해나가는 게 일관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외교가 그렇게 협소하고 박스에 갇혀있는 그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정치 엘리트의 사고 방식이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싸움질에는 아주 열심인데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고 그런 거죠. 이 정권만 바뀌게 되면. 근데 그게 앞으로 지속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긴 시간 오픈 포럼으로 발표 이제 강의를 해주신 윤영환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이광석 본부님, 김효정 본부님께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열심히 질문하시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